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내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논란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정부를 악마화하려 했다, 삼전도 굴욕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야당은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과 협조를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송 부원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이번 사건의 교훈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외교는 역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정치권은 아무래도 외교의 격언인 정쟁이나 당파 싸움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든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인 안보와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 한번 하면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한중 관계를 도움이 주겠다고 중국 대사를 만났지만 결국은 외교 참사가 돼서 한중 관계를 더욱더 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어떤 국민입니까?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고 외교 외신에 따르면 종합국력이 세계 6위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한테 큰 상처를 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흠집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퍼북이니 저자세 외교니 글로벌 호갱 외교니 또 삼전도 굴욕의 외교니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저자세 외교, 호갱 외교, 삼전도 굴욕 외교를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제공했는 거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교 참사를 통해 외교 참사를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반성을 하고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해명이나 또는 어떤 옹호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재명 체제 또는 민주당의 어떤 그 정부 정책, 외교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할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신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오히려 외교 참사가 됐다, 갈등 상황이 야기됐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리 정부와 여당이 외교 참사로 만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굴욕적인 그런 외교를 하면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특히 러시아, 중국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익을 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한중 간에 서로 상호 이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무역 적자, 중국으로 가장 큰 우리의 경제적인 이 앞으로 활로를 찾아야 될 중국이 막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갔지만 사실은 저도 주한미 대사관, 주중 대사관, 주영 대사관 초청받아서 많이 갑니다.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또 외교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도 초청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의 대사들은 그렇게 상대국에 가서 그런 외교를 펼치는 것이고요. 여당의 대표도 같이 초청해서 만날 거고요. 야당 대표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폄하하는 데 대해서 거기서 맞장구를 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경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 우리의 현재 문제점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정부가 하고 있는 잘못된 외교. 왜냐하면 중국을 배제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또는 우리 외교가 살 수 없거든요. 앞으로 많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국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되고, 그렇다면 중국의 문제점도 지적하되, 그러나 우리의 국익을 살리면서 경제의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설득하는, 정말로 여당과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외교를 전면에 나서서 해줬는데 그걸 무슨 참사다 얘기하는데요.
무능한 외교가 그동안 계속되면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지금 저희의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라든가 무역 적자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이익 낼 수 없습니다. 중국과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동에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와서 우리가 수출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다양한 경제적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잘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걸 한 거고요. 마치 그것을 참사로 얘기하는데요. 일본의 굴욕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바로 참사고 굴욕인 거죠. 도리어 야당 대표를 잘 활용하고 또 각계 민간 외교까지 활용하면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우리의 국익을 높여가는 것 이것이 국제사회의 할 일이다.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김태호 씨라든가 다 실패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지금 등장해서 우리 외교의 근간, 국제사회에서 나가야 될 21세기 미래의 외교를 지금 사실 어둡게 하고 있는데 저는 참사가 아니라 이제는 더 협력해서 야당 대표에게 더 요청하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 일에 치우쳐진 외교, 무능한 외교가 불러온 갈등 상황이다. 네. 그 관련해서 지금 뭐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갖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위상 내지는 어떤 정치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외교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외교는 어떤 일이든지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에 조금은 치중한 부분은 그는 지금 국제적인 그 어떤 그 글로벌 어떤 그 질서의 대변혁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 갖고 소위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어떤 공급망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분리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나라가 살 길이 어떤 것인가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여기에 심화시켜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해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제일 시급하게 문제가 됐던 것은 북핵 문제나 미사일의 고도화와 이 도발 수위와 빈도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코앞에 닥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과의 한미 관계를 통해서 돈독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경제나 안보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한미일 간의 어떤 경제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국제적 높아진 위상을 근거로 해서 지렛대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기타 다른 나라의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외교 참사를 벌임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교의 전략과 전술에 상당한 타격을 준 부담을 준 그런 참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짧게 덧붙이면요. 예. 참사가 아니라요. 그런 문제들 그동안에 이런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특히 가치나 이념 가지고 외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익이 중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높이고 또 안보적 이익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와 또 다양한 차원에서 북핵 관련해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없으면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도리어 중국이 이재명 대표를 더 존중하는 셈이 됐고요. 그렇다면 미국과의 앞으로 여러 가지 외교적 협력들을 키워나가면서 더욱더 존재감은 높아졌고 대신에 지금 상황은 누가 높아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외교 잘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중요한 지점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여야 간에 협력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야 간에 서로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는 결국 국익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가치나 이념만 가지고 끌고 가는 외교는 실패합니다. 결국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희는 국익에 충실한 균형 외교를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A씨가
이미 화해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잘 지내고 있다.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고 쌍방 다툼도 있었다라면서 이제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로 지목되는 이런 상황이 좀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논란의 선을 그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것은 대개의 국무위원이든 공직의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공무원의 경우는 대개 대통령이 지명을 한 이후에 대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도 없는데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낙인 찍기, 마녀사형식 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일단 무대에 올라오지도 않은 선수를 갖다가 막 공격하는 거는 맞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나 인사권자가 지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서 그 대상자가 당사자 적격이 된 다음에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떤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명하고 설명하고 의혹을 풀고 하는 그런 절차가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거르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될 문제이지 예. 사전에 이런 식으로다가 마녀사형식을 하면 제2차, 제3차 어떤 피해 이런 가해 행위가 되어서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자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지명도 안 된 상황이고 또 여권에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지금 확인된 피해자만 4명이다.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지명 이후에 검증한다는데 금시초문입니다. 저도 언론사 보도국장도 하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요. 어떤 인사에 대해서 논란이 나오면 그것은 언론의 엄청난 심층 취재와 추적 취재 또 이분이 과연 그런 고위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임무고요. 정치권도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국회 출입하고 청와대 출입하고 또 보도국장 하면서 무수하게 그런 일들을 겪었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치 그것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거고요. 끊임없이 검증되고 저희가 한 발언도 사실은 끊임없이 바로 중계되면서 국민들이 다 검증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들께서 저희가 발언 잘못하면 바로 질타를 하십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이동관 이제 후보자가 이제 곧 되는 셈인데요. 지금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도위가 열렸다라든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교육청과 당시의 학교 하나고의 측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고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선도위 그리고 김승효 당시 이사장에게 이동관 특보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에서 교사와 고성이 이뤘다고 하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갑자기 그 전까지는 학폭위 선도위에서 이 학생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엄청난 폭력이 있었거든요. 예. 머리를 300번 책상에 부딪히게 하고 침대에 밟고 옆구리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복싱 배웠다고 강타하고 당시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얘기한 한 분뿐만 아니라 전부 4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상은 더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왜 이동관 특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가? 열리지 않았던 선도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서 그런 것들로 했다고 보여지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그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이동관 특보의 이사장에 대한 전화 이후에 이 조치를 무마하려고 하니까 교사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무마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동관 특보가 이미 거짓말한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이미 결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안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 탄압이라든가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과거에 그 시절에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국민의 이 방송, 언론, 알 권리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방통위원장이라는 고위직 장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정말로 청렴하고 결백하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물이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제대로 검증이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방통위원 자격이나 방통위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내정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본인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제3자 또는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서 그 사람들은
모두 반론한다든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야당이나 언론에 제기된 문제를 갖다가 설명하고 해명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특보가 만약에 그 내정이 되면 그때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에도 언론에 따르면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 어떤 그 쟁점이나 이런 사실관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다루어올 문제가 아니라 지명이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다루어도 늦지 않다,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3자나 또 어떤 원치 않는 사람이 등장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론과 야당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동관 특보가 자기 입장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안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이동관 특보는 자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의 해명 자료까지 내고 자기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그 해명이 지금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취재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명 전이고 지명 후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맡아야 되고 거론이 되는 인사는 분명하게 거기에 걸맞는 도덕성과 업무의 능력, 이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거는 여권의 입장을 반영하신 거고요. 그러나 고위공직자, 특히 장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전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본인도 밝혀야 되고, 그것은 진실에 따라야 되는데 벌써 많은 거짓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철저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실제 입증이 됐는데 왜 정치 공세인가요? 당사자 적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거론을 하는 것이 맞지. 이미 아직 무대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한테 막 공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을 두고 KBS 사장이 사퇴 카드까지 꺼내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분리징수와 사장 사퇴는 별개의 문제다. 여당도 공영방송의 정상화 과정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야당에서는 언론 장악이다, 언론 길들이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BBC라든가 전 세계 일본의 NHK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영방송이거든요. 민영방송이나 또는 국영방송이 아니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좋은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신료를 일일이 인적으로 가서 찾아가 수신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의 정부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잘 하라고 지원을 해준 셈입니다. 물론 KBS가 저는 내부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 고액 연봉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하면 더 국민에게 좋은 방송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의 노력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국민들의 지적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 뭐 OTT의 시대니 또는 SNS의 시대에 맞아가지고 도리어 공중파를 외면하는 그런 국민들의 이 시각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KBS가 더 좋은 프로그램, 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KBS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 수순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전혀 절차에 맞지 않게 강제로 해임했고요. 그동안 구속하려다 구속 안 되고 법적인 판단 통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KBS와 MBC 사장을 이제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다라는 그런 야권의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공영방송을 다룰 때는 언론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최근에 TBS를 예산을 줄임으로써 사실상 사장을 교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공영성을 높일 것인가.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KBS와도 협력해야 되는데, 일단은 관련되는 인사들을 빠르게, 과거에 KBS 정현주 사장 그런 식으로 해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다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국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보듯이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쫓아내고 또 제도를 그렇게 강제로 바꾸는 방식보다는 KBS가 어떻게 하면 더 공영방송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같이 그런 입법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무작정
KBS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을 뭐 쫓아내고 정치적으로 이걸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규정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수신료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수신료는 시청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시청을 하지 않는데 왜 시청료를 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 제기가 됐고 이것은 뭐 수십 년의 그 논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방송 뭐 장악이니 뭐 이런 거하고 연대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수신료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민주당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공영방송의 어떤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같은 경우도 수신료를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시청자하고 시청하고 수신료하고의 어떤 등치 관련된 그런 논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KBS는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정의 노력을 통해서 해서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이라는 신뢰를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 이 수신료와 별개로 KBS의 사장을 비롯해서 그 임직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어떤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질과 위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한번 반성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KBS 구성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 감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부분 수용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수용을 한 건데 일단 이를 두고서 여당은 선관위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선관위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선관위가 지금 국회로부터 국정조사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권익으로부터 조사 대상이 되고 있고 경찰로부터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감사원법에서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가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독립기관이라는 선관위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위층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하고 선관위 전반에 이러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 내지는 개혁의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감사원 감사가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헌법하고 감사원법하고 상충된 얘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 감사원법이 위헌이 아닌 상황에서 이 법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원법에는 당연히 국회와 법원과 헌재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이 감사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선 그 권한에 의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나고 개혁 방안이 제대로 제시돼서 선관위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선관위가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또는 알겠습니다. 어떤 수용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감사 관련해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상황이고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감사원이 그렇게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왜 이렇게 그동안에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정치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경우에는 선거라든가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편에 대해서
피해가 되거나 또는 일방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존중이 된 겁니다. 국가에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선관위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기관이거든요. 여당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이곳에 의해서 업무에 있어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선거 사무 같은 경우 아차 한 곳만 잘못하면은 어느 쪽은 어떤 때는 여당의 편파적이고 야당의 편파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번 감사원 어떻습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무조건 전 정권에 대한 감사.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감사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지떨이식 감사,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든가 또는 반대하는 곳에는 무작정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모든 곳을 다 감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거는 그동안의 감사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의 규칙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의 문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부분 감사를 받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야가 여기서 일정하게 절충을 하면 된다. 예. 선관위의 독립성도 중요하게 판단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선관위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부의 그런 부분은 이미 국정조사라든가 검찰조사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고요. 우리 검찰 매일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금방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감사원까지 예. 나서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겹쳐서 중복해서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앞서 다뤘던 선관위 문제도 그렇고 싱하이미 중국 대사 발언 문제,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의혹도 그렇고 여기에 또 후쿠시마 오염수 등 정말 대치하고 있는 지점이 너무 많아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은 뭐가 될지 좀 시간상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질의하고 정부의 대책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로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이 대체로 국민들한테 관심이 있는 쟁점 사안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시한 거 선관위 문제랄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지 최근에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시잉 대사의 발언 관련 부분 이런 예.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그 대정부 질문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민생이나 경제, 안보에 대해서 골고루 어떤 그 국정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의원들한테 각각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잘 해결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 원내 지도부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중요한 지점이죠. 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문제고요. 특히 외교적으로 구력 외교까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간에 아주 꼼꼼하게 따져줬으면 하고요. 이동관 특보의 학폭 논란 문제, 이 문제 역시 앞으로 방송 장악이라든가 언론사의 뉴스룸까지 들어가는 그런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것이고 학폭 문제,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이런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러 현안들이 중요하니까요. 여야가 예.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여야가 대정부 질문도 꼼꼼하게 해주고 또 정부가 잘하고 있는가 질책도 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격려도 하면서 대정부 질문이 생산적으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오늘 정치권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